언론은 숨기고 있어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가격이 아니라 서사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금값이 43년 만에 대폭락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금인가? 그리고 왜 갑자기 곧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진다는 문장이 붙는가? 답의 중심에는 미국의 38조 달러 부채가 있습니다. 빚을 갚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세금을 걷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공법. 둘째, 화폐 가치의 하락을 통해 부채 실질 부담을 녹이는 우회로.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은 대개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온도계가 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금이 떨어졌다, 올랐다가 아닙니다. 미국이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정책 패키지로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입니다. 지금 금을 둘러싼 변동은 끝이 아니라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의 핵심 줄기는 간단합니다. 빚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국채 시장을 먼저 잡아야 한다. 여기서 금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국채 시장이 흔들릴 때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책 반응 함수를 읽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거론되죠. 엔캐리 자금이 되돌아가면 글로벌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유동성이 줄면 위험 자산뿐 아니라 달러 자산 전반의 수급이 꼬이고 특히 미국 장기 국채 수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금리를 통제하나? 영상은 연준의 입보다 재무부, 그리고 트럼프 진영의 메시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금의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통화 정책의 중심이 흔들리면 시장은 기준을 잃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달러 신뢰의 균열이 커지고 그 균열이 커질수록 금은 급격히 출렁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금이 하루 이틀 흔들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채 금리의 급등을 막기 위해 어떤 비정상적 수단이 동원될 수 있느냐입니다. 단기물 발행 확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민간 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식까지 거론되죠. 시나리오는 하나로 모입니다. 국채시장 안정 화살표 달러, 신뢰 방어 화살표. 그 과정에서 금을 정책 도구로 활용. 금을 가격으로만 보지 말고 국채시장 방어전에서 등장하는 신호탄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가장 강하게 던지는 폭탄은 금의 장부 재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오해합니다. 그럼 금값이 폭등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현물금을 어디서 구해오느냐가 아니라 장부의 숫자를 바꾸는 순간 어떤 정책 여력이 생기느냐입니다. 지금 미국의 공식 금 평가 가격이 현실 시장 가격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주장처럼 만약 정부가 장부상 금 가치를 시장 가격 수준으로 올려 적는다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대차대조표를 크게 확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여력은 국채시장 안정, 유동성 공급, 특정 자산 매입 같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영상의 논리죠. 금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재평가가 실제로 가능하냐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퍼질 때 어떤 파장이 생기냐입니다. 첫째, 달러 신뢰의 프레임이 흔들립니다. 장부를 손대는 논의 자체가 정상적 재정이 아니라 비상 시나리오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은 단숨에 정책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금이 다시 통화 시스템의 앵커처럼 취급되는 순간 금값은 수요 공급보다 제도 변화 기대에 의해 움직입니다. 셋째,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장부 재평가가 현실화되든 말든 시장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포지션을 다시 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상은 얼마로 재평가하든 비용이 안 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 시장은 비용보다 신뢰에 반응합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재평가인지 신뢰가 무너져서 재평가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이제 영상이 금과 비트코인을 한 프레임에 묶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 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책이 개입되는 순간 둘은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금은 통화 신뢰의 전통적 앵커이고 비트코인은 정치적 서사와 결합하기 쉬운 신세대 전략 자산입니다. 영상이 2026년 7월 4일 경제 독립이라는 상징을 강조하는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금은 조용히 뒤에서 시스템을 바치고 비트코인은 앞에서 대중의 시선을 끌며 새로운 패권 스토리를 만드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채 시장 안정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미국의 재정은 즉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든 재무부든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은 금의 장부 재평가를 통해 재무부의 정책 여력을 늘리고 그 자금을 활용해 국채와 비트코인 매입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죠. 저는 이 부분을 정책 옵션의 확대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실행되느냐보다 시장이 그럴 수 있다. 고 믿는 순간부터 자금의 흐름은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금의 움직임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해도 금이 동시에 강해지면 그건 단순 위험 선호가 아니라 달러 신뢰 문제를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뛰는데 금이 약하면 그건 유동성 장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금은 시장의 본심을 드러내는 필터입니다. 영상이 말하는 상상도 못할 일이란 가격의 폭등락 자체가 아니라 이런 정책 서사, 유동성의 결합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영상의 중후반부터는 갑자기 빅테크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금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더리움, 페이팔, 테더 같은 이름이 나오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지속적인 매수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모든 걸 떠안으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민간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받쳐주면 정책은 훨씬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를 대량 매입할 수 있다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그 담보로 T-빌스를 쌓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단기 국채 수요를 만들어주니까요. 금 투자자 관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이 뜬다가 아닙니다. 단기물 수요가 커지면 장기 금리 급등 압력을 시간 벌기로 완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정책은 늘 시간을 삽니다. 단기 국채를 안정시키고 유동성 경로를 열어두고 그 사이에 더 큰 패키지, 예를 들면 장부 재평가 같은를 준비하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빅테크는 단순 기업이 아니라 정책 파트너처럼 묘사됩니다. 신뢰를 가진 플랫폼이 결제 측의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뛰어들면 달러 시스템이 흔들려도 새로운 형태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시장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역설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가 커질수록 금의 역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달러의 확장은 달러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유통시키는 길과 연결되기 쉽고 그때 시장은 다시 묻습니다. 그 달러의 신뢰는 무엇이 보증하나? 그 질문이 커질수록 금은 기술과 무관하게 최종 담보로 재평가됩니다. 영상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법은 생산성 혁명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분모를 키우는 겁니다. GDP가 커지면 부채 비율은 내려갑니다. 문제는 GDP를 키우려면 성장률이 필요하고 성장률을 만들려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AI와 휴머노이드, 자동화 투자가 단순히 주식 테마가 아니라 국가 부채 전략의 일부로 설명됩니다. 여기서 금 투자자들이 긴장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산성 혁명이 성공하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없이도 부채가 희석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는 금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성 혁명이 흔들리면 시장은 다시 그럼 결국 화폐를 찍어 해결하겠네로 돌아가며 금을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즉, 금은 AI의 성공과 실패에
모두 반응하지만 방향은 다릅니다. 성공 시나리오에서는 금이 조정받을 수 있으나 그 조정은 끝이 아니라 속도 조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좋아져도 부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책이 더 오래 지속될 여지가 생기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 시나리오에서는 금이 단숨에 최후의 신뢰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영상이 말하는 상상도 못할 일은 여기서도 연결됩니다. AI 버블이 꺼지는 순간이 오면 투자가 얼어붙고 성장률이 꺾이고 국채 금리는 다시 불안해지고 결국 정책은 더 강한 우회로 유동성 공급, 장부 재평가 같은 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볼 때 AI가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아니라 부채를 떠받치는 두 기둥, 인플레이션과 생산성 중 어느 쪽이 흔들리는지로 봅니다. 지금 시장은 두 기둥을 동시에 세우려는 구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은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구조적으로는 계속 정책의 그림자와 함께 움직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금이 크게 흔들릴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차트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구조를 따라오셨다면 금의 변동은 차트보다 국채 달러 정치 일정의 함수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3개로 압축합니다. 첫째,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 징후입니다. 장기 금리가 빠르게 튀면 정책은 반드시 개입하려 하고 그 개입의 형태가 무엇이든 금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둘째, 정책 메시지의 중심이 연준에서 재무부로 이동하는지입니다. 정책의 핸들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신뢰의 기준을 잃고 금은 보험료처럼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셋째, 7월 4일 같은 상징 일정에 앞서 서사가 강화되는지입니다. 서사가 강화되면 숫자보다 프레임이 가격을 밀어버립니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런 국면에서 금을 한 방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매수는 정보가 아니라 변동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분할이 필수입니다. 급락이 나오면 공포가 아니라 유동성 스트레스를 의심해야 하고 반대로 급등이 나오면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정책 불안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부 재평가 같은 비상카드가 거론되는 구간에서는 금이 내려갈 때가 오히려 정책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능성 없담고 방심할 때 정책은 더 과감해지거든요.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영상이 주장하는 시나리오가 100% 맞느냐는 2차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부채를 방어하기 위해 정상 해법이 아니라 비상 패키지를 준비한다는 기대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금은 단기 충격을 받더라도 구조적으로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금을 둘러싼 움직임은 끝이 아니라 체제 조정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체제 조정은 보통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1차 충격, 정책 반응, 그리고 2차 파동. 금은 그 파동의 진폭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첫 번째 단계, 1차 충격은 대개 유동성 스트레스에서 시작합니다. 엔켈이 청산처럼 글로벌 자금이 급히 되돌아가거나 장기 금리가 급등해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시장은 현금을 찾아 달립니다. 이때 금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마진콜과 포지션 축소 때문에 팔 수 있는 걸 파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구조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 반응입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누가 손잡이를 잡았느냐입니다. 재무부가 전면에 나서고 단기물 발행과 유동성 공급, 스테이블 코인 민간 수요를 통한 T-빌스 흡수 같은 논리가 힘을 얻으면 시장은 일단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 안도는 금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을 정책 모드로 바꿉니다.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부채 방어 사이클로 전환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금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달러 신뢰 균열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2차 파동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생산성 혁명이 시장의 믿음을 얻으면 금은 급등보다는 박스권과 완만한 우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버블 우려가 커지거나 장기 금리가 다시 들썩이면 시장은 결국 찍어내겠네로 돌아가며 금은 빠르게 재평가됩니다. 영상이 말하는 상상도 못할 일은 보통 이 2차 파동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이 다시 통화 신뢰의 중심 언어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금은 좋은 뉴스에 오르고 나쁜 뉴스에 오르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보다 신호를 봅니다. 첫째, 장기 국채 금리의 속도입니다. 금리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나 급하게 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책 개입 확률이 올라가고 금의 변동성도 함께 커집니다. 둘째, 재무부의 스탠스 변화입니다. 당위물 발행 확대, 시장 유동성 공급, 특정 수요 주체를 통해 T빌스를 흡수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강화되면 시장은 국채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금은 단기 흔들림 이후 재평가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장부라는 단어가 공론장에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금의 장부, 재평가든 정부의 자산 재분류든 대차 대조표를 만지는 얘기가 늘어나면 그건 정상적 경기 관리가 아니라 비상 대응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포지션이 바뀝니다. 넷째, 7월 4일 같은 상징 일정 앞뒤로 정치적 프레임이 강화되는지입니다. 경제 독립, 패권 수호 같은 단어가 늘어나면 반대 세력 규정과 함께 정책의 강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도가 올라가면 시장은 안전자산을 찾고 그 안전자산 중 최종 선택지로 금이 다시 부각됩니다. 다섯째, AI 투자 환경의 균열입니다. 생산성 혁명이 부채를 희석시키는 두 번째 축이기 때문에 AI 관련 자금 흐름이 꺾이면 정책은 첫 번째 축,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금은 보험료가 아니라 핵심 자산으로 바뀝니다. 금을 사고 파는 타이밍은 금 뉴스가 아니라 국채금리, 재무부 메시지, 장부 논의, 정치 일정, AI 자금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금 시장은 늘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세우고 가격은 그 다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은 부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그래서 비상 패키지가 시장에 투영될 것이다. 저는 이 큰 방향성 자체는 시장이 이미 가격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영상의 일부 디테일, 특정 날짜에 어떤 정책이 확정적으로 실행된다거나 장부 재평가가 곧바로 비트코인 매입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단정, 은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움직이고 정책은 늘 여러 옵션을 동시에 열어둡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동성 쇼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1차 충격 구간에서는 금도 같이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이 공포를 키워 싸게 던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구조적 매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서사에 과몰입하면 안 됩니다. 경제 독립, 패권 수호 같은 프레임은 시장을 움직이지만 그 프레임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속도와 강도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베팅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제가 보는 현실적인 전략은 단순합니다. 금을 단기 방향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 보험으로 보도해 분할로 접근하고 국채 금리의 속도와 재무부 메시지의 변화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금이 급락하면 끝났다가 아니라 유동성 스트레스가 왔다로 해석하고 금이 급등하면 무조건 더 간다가 아니라 정책 불안이 커졌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금을 둘러싼 변동은 공포의 신호이면서 동시에 체제 변화의 예고입니다.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금을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부채 방어전의 언어로 읽겠습니다.